바른정당 합당에 반대하는 국민의당 의원들 이 신당 창당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며칠 있으면 26일 당명까지 공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자, 정동영 의원 연결해서 목소리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정 박사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몇 명이냐인데 국회의원으로 봐서 예. 언론에서 보니까 최대 26, 최소 10 이 범위가 굉장히 넓더라고요. 몇 명쯤 같이 합니까? 어제 신당 개혁신당 추진위원회에 18명 현역 의원과 33명의 원외위원장들 이름으로 추진위원회 결의를 밝혔죠. 예. 그리고 중재파라고 불리는 의원들 가운데 4-5명 정도는 막판에 합류할 가능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국회의원 기준으로 20명은 충분히 넘는다 이건가요? 네, 그렇죠. 근데 20명이든 22-23명이든 그 문제에 그렇게 크게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래도 원내 교섭단체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근데 교섭단체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 비례대표 의원들을 빼고서도 가능합니까? 빼고서도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예. 그다음에 결국 비례대표 문제도 해결될 거라고 저희는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김현아 의원이라고 자유한국당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의원 당에 와서 활동하고 있는데 유승민 의원이 계속해서 자유한국당에 대해서 당적 정리해 주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해왔고, 그렇죠. 유승민 대표가 합당하는 당의 대표일 텐데 이중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에 발목을 잡고 있는 사람이 이제 안철수 대표인데요. 예. 안철수 대표도 그래도 새 정치를 표방했던 사람인데 끝까지 그렇게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기는 어려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안철수 대표는 내일 당무위원회 열어서 이 합당에 반대하는 의원들은 징계할 계획이 있는 모양이던데 맞습니까? 상당히 무리한 발상이고요. 사실은 이제 창당하려면 나가서 하라 그런 얘기를 안 대표가 하던데요. 예. 똑같이 돌려주고 싶은 말이지요. 사실 안 대표는 지금 정체성의 변질을 소속 의원들에게 강요하는 거거든요. 예. 아니 자신이 보수 신당을 하려면 나가서 하는 것이 맞지. 왜 멀쩡하게 있는 의원총회에 나타나지도 못하잖아요. 의원총회에 도 못 나오는 대표로서 어떻게 의원을 징계한다고 합니까? 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언론의 호남 민심 르포 이런 거 보면 독단과 구태라는 말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요즘 보여주는 그런 행태는 좀 이성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런데 분명히 일각에서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존재가 우리 국회에 지금 3분의 1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면서 개혁의 모든 그 걸림돌이 되고 있다. 자유한국당을 대체하는 제1야당으로 크기 위해서 국민의당 바른정당 합쳐갖고서 한번 제대로 경쟁해보는 거 있을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말이 성립이 안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무리하게 합당을 추진할 때 내세운 게 외연 확장이었어요. 외연을 확대해서 지방선거에 이겨야 살아남는다. 근데 그 말이 쏙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39석짜리 제3당이 합쳐가지고 39석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29석도 안 되고 19석이 될지도 모르는데 예. 이제 외연 확장이라는 말이 허구니까 그러면 결국 진짜 목적은 다른 데 있다고 보는 거죠. 다른 데는 어디냐. 즉 이쪽 진영에서 저쪽 진영으로 개혁 진영에서 이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는 징검다리로 유승민 대표가 손을 잡은 거거든요. 예. 삼척동자도 그 본질을 뚫어봅니다. 본인들은 아니라고 얘기하지만 예. 굳이 이렇게 또 합당 선언문에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유승민 대표가 말한 호남을 버리고 와라. 그리고 햇볕 정책 버리고 와라. 하는 것이 합당 선언문에도 드러나 있습니다. 예. 그렇게 개혁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넘어가면 보수 진영의 대표가 돼서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마 안철수 대표의 생각일까요? 본인이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희는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히려 잘 됐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아하. 말하자면 이제 본인의 본색을 드러냈기 때문에 예. 차라리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는 것이, 그리고 본인도 마음 편하게 유승민 대표와 손 잡고 보수 세력을 재건하는 역할을 하면 그것이 아마 정치인 안철수로서 보다 바람직한 역할이 아니겠느냐. 예. 옷도 맞지 않는데 그동안 중도 개혁주의를 하겠다고 또 합리적 진보 세력과 함께 양날개로 가겠다고 한 것들이 다 허구였다 하는 얘기죠. 네. 앞으로 창당될 이른바 개혁신당, 이제 며칠 있으면 아마 당명도 나오게 될 것 같은데 그 당은 그러면 더불어민주당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이 됩니까? 더불어민주당과는 개혁에선 경쟁하고, 그러나 딱 하나는 받아내려고 합니다. 뭐냐면은 선거제도 개혁입니다. 그러니까 촛불 혁명의 요구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라는 겁니다.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다당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당제가 국민의 요구입니다. 민심의 압도적 지지를 받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소리 약한 사람들도 제도권에 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대표가. 그렇게 해서 다당제를 만들려면 선거제도를 바꿔야 하고, 그래서 개혁에 관해서는 전면적으로 협력하되 견인하되 선거제도 개혁은 반드시 만들어내서 다당제를 구현하겠다는 것이 개혁신당의 목표입니다. 알겠습니다. 통일부 장관을 지내셨고 또 개성공단을 만드신 주역이시라서 지금 이 평창올림픽을 둘러싼 남북 간의 대화 움직임 상당히 환영하고 계시겠죠? 네, 참 작년 연말만 해도 미사일 쏘고 그다음에 전쟁이 난해 하던 분위기와 비교하면 예. 정말 냉탕 온탕 이런 느낌이죠. 예. 그런데 이거 평창올림픽이 아니라 평양올림픽이냐, 북한 체제 선전장으로 지나치게 이용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일각의 시각은 어떻게 보세요? 우선 두 가지. 하나는 언론이 지나치게 지금 이번에 방문한 현송월 악단장의 복장이라든지 행동이라든지 이런 데를 거의 중계방송하다시피 하는 거. 예. 과도하다 싶어요. 이런 관심과 노출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예. 결국 핵심과 본질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의 문을 여는 것이 핵심인데 좀 더 차분하게 봐야 하고요. 야당들은 너무 오랜 세월, 10년 세월 동안 대북 적대 관계 속에서 그런 정책을 펴면서 살다 보니까 야당의 관성이 된 것 같아요. 네. 반북 적대가. 그래서 역시 좀 이걸 냉정하게 못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국민에서는 무엇보다 철학이 중요합니다. 무슨 철학이냐. 예. 남북 관계를 어떻게든 풀어내서 한반도 비핵화를 어떻게 만들고 평화를 어떻게 제도화하느냐는 건데요. 예. 이번 2018년 올림픽 딱 30년 전에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반도 남북관계가 대전환을 이루지 않습니까? 말하자면 7.7선언은 이전에는 남과 북이 서로 없는 관계였고 서로 괴뢰로 불렀던 관계로부터 공존시대로 넘어오는데, 이번에 30년 뒤에 평창올림픽이 이제 전쟁을 불식하고 전쟁 가능성을 불식하고 평화로 이행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모두가 여야 없이 여기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평창올림픽 끝난 후에도 남북관계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금 사실은 청와대가 집중해야 할 과제입니다. 평창 이후의 구상과 전략을 지금 제대로 준비하고 착착 실행에 옮겨야 할 텐데요. 예. 이 남북 교류를 남북 대화로 잇고 남북 대화를 북미 대화로 이끌어야 할 텐데요. 근데 좀 걱정스러운 것은 정부 내에 이 통합적인 이 전략 본부가 잘 돌아가고 있는 건지 이게 좀 궁금해요. 이런저런 작은 실수들을 보면은 예사롭지 않거든요. 통일부, 문체부, 경찰, 올림픽위원회 등등 여러 부서를 통합하고 조정하는 조율 기능,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창 이후의 구상을 제대로 해나가고 있는지 알겠습니다.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장기 전략적 마인드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이 말씀까지 듣죠.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었습니다. 새 정부 들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이 나왔습니다만 강남 집값은 계속 오르고 있다고 그러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이 이 종합부동산세 이거 올려서 집값 잡을 수 있다,
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네요. 직접 전화로 연결해 봅니다. 박주민 의원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그러니까 종부세를 좀 강화하자 이거죠, 핵심이. 네, 핵심은 이제 다주택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좀 강화하자라는 것이고요. 예.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도 이제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종부세가 좀 강화되면서 예.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제한적인 효과를 두는 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이 다주택자의 경우는 6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죠. 네. 1주택자는 9억 이상부터 종부세가 부과되고요. 네네네. 근데 그걸 어떻게 바꾼다는 거죠? 1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저가의 주택의 경우 그리고 일정한 금액이 이르기까지는 약간 부담을 덜어주는 구조로 바꿨습니다. 예. 아무래도 다주택자 분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좀 내놓는 게 주요 목적이다 보니까요. 예. 그래서 12억 정도까지는 이제 부담을 없도록 한 뒤에 서서히 부담을 넣어서 20억부터는 이제 현행과 똑같게 그리고 그 이상은 현행보다 더 무겁게 부담을 만들었고요. 예.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이제 현행보다 무겁게 부과되면서 30억 이상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2배 가깝게 부담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종부세를 강화하면 강남 집값 잡을 수 있나요?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다주택자들이 갖고 있는 주택을 좀 내놓게 하는 것이 이 법의 목적입니다. 예. 근데 최근에 이제 집값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강남 3구의 경우에도 서울 평균 대비 2주택 소유자 그리고 3주택 이상 소유자의 비율이 높아요. 어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현행보다 더 무겁게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최근 강남에서 주로 거래가 되면서 이제 집값을 올리는 아파트들이 15억 원대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개정안이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하긴 이 종합부동산세는 한 번 내고 마는 게 아니라 매년 내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보다 한 50% 이상 이렇게 더 내게 만들면 확실히 압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로군요.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이 종부세도 어차피 다주택자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즘 다주택자를 겨냥해서 종부세뿐 아니라 양도세 강화 뭐 이런 정책들을 발표하니까 그러면 집 여러 채 갖고 있는 분들이 딴 건 다 팔고 똘똘한 놈 하나 강남에 집 한 채만 갖자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던데 이 박주민 의원의 개정안도 그런 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을 강화하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주택자들에게 부담을 무겁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1주택자라 하더라도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세금을 늘리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주택자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로 고가의 주택의 경우에는 이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게 되면은 주택시장 자체가 안정화되면서 직간접적으로 강남 쪽의 집값을 떨어뜨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그 논란이 됐던 거에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제도에 따른 부담금을 정부가 미리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이 일종의 정부가 이제 경고 사인을 날린 건데 이건 실효성이 있을까요? 정부가 이제 막연한 추산치를 발표한 건 아니고 한 22군데 되는 재건축 재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려봤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결과를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실제를 반영한 수치라고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그런 부담금 이제 부과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후에 이제 주택을 보유하실 분들에게 당연히 이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봅니다. 그나저나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몇 차례 부동산 정책을 내놨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방 집값들은 좀 떨어지는 현상들이 보인다고 그러고 분양도 잘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런데 강남 집값은 오히려 오르가고 있고 이거 왜 이런다고 보세요? 저도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좀 하고 있는데 이런 현상을 이제 문재인 정부가 내놨던 부동산 정책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신대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올해부터 적용되기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방금 말씀하셨던 재건축 재개발의 초과이익 환수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적용이 되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선 벌써부터 부작용을 낳았다라든지 또는 효과가 없다라든지라고 평가하기는 좀 이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즉 문재인 정부 정책 때문은 아니라고 본다 일단. 아무래도 교육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강남 집값에 대해서는 약간 투기적 수요라고 보는 것 같은데 그 점은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이제 재건축, 재개발 같은 경우에 그런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초과이익 환수하는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대표 발의하신 데는 뭐 지지가 많이 있습니까? 지금 다른 정당에서는 다 반대할 것 같은데요. 지금 뭐 논의가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고요. 제가 이제 법안을 발의한 이유도 논의를 좀 촉발하겠다는 그 의미가 있습니다. 예. 여러 의견들이 좀 들어오고 있고요. 예. 아마 이런 의견들이 정부가 나중에 대책을 내놓을 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정부에서도 계속 보유세 인상 뭐 계속 검토한다. 그 네.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 같은데 박주민 의원이 이제 공론화의 시작 단초를 열었다 이 말씀이군요. 예, 아마 그런 의미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 듣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 북한 예술단 방문을 위한 사전 점검단이 어제 강릉 둘러보고 오늘 서울 지금 둘러보고 있는 상태죠? 거의 둘러보기로 한 일정은 다 끝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마 넘어가고 있는 뭐 이런 와중인 것 같은데 이미 다 알려졌지만은 북측 예술단이 올림픽 계기로 2차례 공연하지 않습니까? 예. 강릉, 서울. 그리고 우리 스키 선수들 대표팀은 아닙니다. 스키 선수들이 이제 북한 마식령 스키장에서 공동 훈련을 하고 또 올림픽 축하 공연을 합동으로 북측에서 하고요. 예. 이 일을 진행하려면 이 사전 점검이 필요하니까 북측은 남으로, 남측은 북으로 가는 거죠. 네. 뭐 사전 점검단 화제의 인물이 됐어요. 그렇죠. 일거수일투족이 보도가 맞습니다. 되더라고요. 뭐 일단 이제 온다고 할 때 하루가 늦춰졌잖아요. 원래 네. 이야기한 것부터. 그때부터 이제 관심이 쏠렸고. 왜 늦춰졌는지 이유는 아직 모른다면서요? 예, 모릅니다. 예. 뭐 무슨 옷을 입었고 머리 모양은 어떻고 밥은 뭘 먹었고 심지어 밥을 뭐 남겼고 안 남겼고 이런 것까지 이제 속속들이 이제 보도가 됐어요. 예. 그 뭐 머리 모양에다가 뭐 반지 뭐 귀걸이는 없었다. 뭐 반지만 그런 꼈다. 보도하는 거 저는 조금 이상하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만약 남성 대표가 왔으면 그런 보도 있었을까요? 그렇죠. 좀 그냥 뭐 좀 옷차림 약간 성차별적 보도 같이 보이던데. 아무튼 뭐 별 큰 소란은 없었나요? 그러니까 이제 북측 점검단 숫자가 작았어요. 7명에 불과했고 또 철동 경호를 받았고 또 북한 점검단이 매우 말을 아꼈습니다. 예. 물론 어제보다는 오늘 긴장이 좀 풀린 것 같아가지고 표정이 좀 이렇게 밝아지고 웃음도 짓고 손도 흔들고 했지만은 기자들이나 대중 앞에서는 말이 없었거든요. 예. 물론 이제 시설 점검을 하는 와중에서 실무적 대화는 뭐 별 스스럼 없이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 당연히 관계자들하고. 해야죠. 그거는. 예. 네. 뭐 바깥에서는 좀 소란도 있었다면서요. 환영과 반대가 엇갈렸죠.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 장충체육관 앞에 한 남성이 현동월 단장과 북한 점검단 뜨겁게 환영한다. 이런 이제 종이를 들고 서가지고 현 단장님 국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했고 이 현 단장이 웃으면서 손을 흔들었다고 해요. 예. 반면에 이제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이 대표인 당이죠. 그 오늘 서울역 광장에서 그 북측 그 점검단이 KTX 타고 강원도에서 서울로 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예. 뭐 김정은 위원장 사진, 인공기, 화형식을 강행했습니다. 예. 그리고 장충체육관 쪽 지하철역 앞에서도 일부 태극기 부대가 항의 집회를 진행했고요. 북측 점검단도 그런 소리나 이런 건 다 듣고 분위기를 느꼈겠죠. 이게 이제 가까이에서 한 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신변의 위해나 이런 걸 느끼진 않았을 건데 하지만 다 알았지 않겠습니까? 예. 특히 이제 북측 점검단이 어제 강릉에 이제 특급 호텔에 숙박을 했는데 거기 이제 TV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도 북한에 취재 갔을 때 여기 우리 이쪽 TV에서 우리 뭐라고 나오나 궁금해가지고 막 돌려보고 그랬거든요. 예. 채널은 2개밖에 없었지만은 예. 아마 이분들도 그랬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보면은 보통 이런 일로 방문하는 북측 인사들 중에 특히 단장급은 좀 노회하게 인터뷰에 응하기도 하고 말하자면 이제 언론 플레이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통상. 근데 이번은 다른 것 같았어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차분하게 실무 점검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북측이 여러 차례 했다. 인터뷰와 관련해서도
그쪽에서 꺼리는 그런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실무 현장 점검단이니까 사실 그렇죠. 뭐 별도 인터뷰할 내용이 별로 없을 수도 있죠. 또 이제 실무 점검단 입장에서는 자기들한테 관심이 집중되는 거 혹시 또 이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나가는 것은 꺼리겠죠. 부담스러워할 수 있죠. 그나저나 우리 내부의 통합이 더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는 사전 정지 작업이랄까 분위기 조성이랄까 이게 쫙 뛰어 올려가는 이런 시간적 여유가 좀 있었거든요. 이런 행사들에 대해 가지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아무래도 물리적 여유가 없어서 더 조심스러운 면이 있죠. 그렇죠. 꼭 이게 진보 보수로 나눌 일은 아닌 것 같고 세대 간의 이런 좀 시각차도 느껴지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윤현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북한 미사일 발사에 가슴 졸였던 국민들은 너무나 갑작스러운 분위기 변화에 어리둥절하고 당혹스러워할 것이다. 네.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와 여자 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을 놓고 일부 언론과 정치권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모두 다 평창올림픽이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바라는 진심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하고 귀담아 듣겠다. 이렇게 귀담아 밝혔어요. 듣겠다. 네. 네. 저는 이게 되게 적절한 입장이라고 보는 게 뭐 비판하지 마라.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거냐라고 받아치면은 그게 또 정치 공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청와대가 이렇게 나가는 게 맞다고 보고요. 윤 수석은 여러 우려에도 우리는 반드시 성공시켜야 하고 북한의 참가는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르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고 문 대통령도 오늘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는 올림픽 이유가 중요하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윤 수석에 따르면 이제 구글 트렌드에서 뭐 영어로 평창 올림픽, 코리아 올림픽에 대한 검색어가 지난주에 비해서 이번 주에 급상승했다고 그래요. 지금 뭐 미국의 이제 MBC TV, NBC가 올림픽 주간 방송사거든요. 북한에 지금 들어간 모양이에요. 아마 마식령 뭐 이런 쪽으로. 그리고 뭐 특파원뿐만 아니라 고위 뭐 부사장급 인사들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아마 관심도는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 참가하지 않는 것보다는 그렇죠. 국제적 관심은 대폭 증가하는 건 또 이제 맞겠죠. 주간 방송사 입장에서는 흥행에도 도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습니다.